저희 조의 주제는 가보개혁과 의미개혁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보개혁과 의미개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배경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간섭을 했으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차는 어? 카이가 잠깐 멈춰도 돼요? 아니?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경으로서는 동학농민운동에서 전에 하준이가 말했듯이 일단 동학농민군이 너무 거세지다. 그런 청에게 우리나라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제 행진 조약을 빌미로 해서 일본 또한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죠. 전주 화약이 체결됐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그 철수를 거부하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계속 때도 여기에 주둔할 빌미를 찾지 못하자 경복궁을 침범하게 됩니다. 요 경복궁을 침범하고 난 이후에 청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청일 전쟁을 그냥 지도를 약간 그려보자면 자, 넌 내 욕하지 말아라. 여기가 아니고 일단 여기서 일본이 부천에 착륙하게 되고 뭐야? 한국이야? 아산에 있는 청군에게 그 공격을 가해서 승리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평양에서 이제 평양 전투에서도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이게 정박수에서 결국 나중에 포위가 되고 난 다음에 청의 패배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 일본의 시모노세키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체결되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결하게 약간 설명해 드리자면 시모노세키 조약은 일단은 여기에 있는 야오동 반도라고 하는 요동 반도들은 야오동 반도를 일본에게 주게 되고 결국 청은 이제 조선에 더 이상 간섭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주요된 조약인데요. 이것이 매우 나중에 크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경으로서는 나중에 전에 동학농민군의 그런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교정청이 설치가 되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경복궁 침범 이후에 교정청이 폐지가 되고 중국기후처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이후에는 김홍집 내각이 설치가 되는데요. 김홍집은 우리가 아는 온건 개혁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1차 가보개혁을 설명해 드리자면 제1차 가보개혁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나눈다면 정치적으로는 국내부를 설치하게 되고 육조를 판암으로 개편하게 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관리 등용 제도였고 과거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서는 이제 탁지 안을 통해서 재정을 일원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급납파를 시행하게 되는데 조세급납파가 뭐냐고 설명드리자면 이제 옛날에는 세금을 쌀이나 면 같은 물품으로 걷었다면 이제 세금을 이제 돈으로 걷겠다 이거지 조세급납파.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은 본위 화폐 제도라고 해서 화폐를 이제 은의 가치로서 사용한다는 것과
도량형 통일 이제 각 지역마다 달랐던 그런 무게 단위나 같은 것들을 이제 다 통일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요. 여기서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신분제 폐지 아까 들었듯이 가부 개혁은 저희 동학국민운동군의 개혁 요구에서 신분제 폐지가 여기서 반영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신분제 폐지 그리고 연자 개혁 그리고 고문이 폐지가 되고 고문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런 과부 제가 허용 그리고 조은제 폐지 등으로 여러 가지 제1차 가부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부는 이제 우리나라의 왕실에 대한 업무를 맡는 기관이고 이제 의정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정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눠졌고요. 이게 탁지 아문과 팔 아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홍범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제2차 가부 개혁을 가야 되는데 제2차 가부 개혁은 2차 가부 개혁 이때 슬슬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슬슬 승기를 잡으면서 일본의 간섭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 공사가 부임하게 되고 홍선대원군이 축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홍범 14조가 반포되는데 이 홍범 14조를 제가 말씀드리면 교과서 117쪽 한번 다들 펴보시겠습니다. 교과서 117쪽에서 홍범 14조의 1번을 보시면 천국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린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주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7번 조세, 부가, 징수, 경비 지출을 모두 탁지 아문이 관리한다. 이거는 탁지 아문의 재정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번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기준을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게 모두 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2차 가부개혁에서는 또 많이 바뀌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국 기문처가 폐지가 되고 이제 팔안문이 실무로 개편이 되고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되는 등 내각으로 개편되는 등 많은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지방의 예전 지방관들은 여러 가지 사법권이나 군사권을 모두 다 가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소를 설치해서 이제 그런 지방관들의 권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저기 앞에 나왔었던 교육 입국 주로 이거를 반포하게 되는데요. 반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성 사범학교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그 토대 교육 기관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을미 개혁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삼국 간섭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번 아까 전에 여기서 배웠던 시무노 세키 조약 다들 기억하시죠? 예. 거기서 어떤 땅을 배양받았는지 혹시 다들 기억하시죠? 운동. 맞았어요. 랴오뚱. 반도라고 하는 그것을
그게 너무 중국한테 너무 좀 그렇게 됐다 해서 삼국 간섭에서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이 일본에게 이 랴오동 반도를 돌려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런 서양 국가들한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랴오동 반도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져요.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자 고종 황제는 이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일러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정책을 아마 하자고 말을 쓸 것 같은 명성황후를 시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을미 개혁의 배경으로서 좀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을미 개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을미 개혁에서는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그 단발령을 시행하게 되는데 단발령은 우리나라한테 좀 많이 좀 굴욕스럽죠. 단발령. 옛날 조선에서는 그 우리나라의 삼치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좀 자존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많이 그런 논란을 그 농민들의 분노를 많이 샀던 그런 것이고요. 이제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혹시 태양력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양력. 아, 네 맞아요. 우리나라 원래 음력으로 날짜를 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연옥 겨냥을 택합니다. 택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두법이 사회적으로는 종두법이 시행되는데 종두법 시행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 종두법이 시행됩니다. 이게 단발령 시행 당시의 모습이고 난 다음에 을미 개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을미 사변과 을미 개혁의 단발령을 통해서 많은 그 인민들의 그 분노를 사서 여기서 일어난 의병이 을미 의병입니다. 을미 의병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명성황후가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고종 또한 위험을 느끼고 야간 파천을 하게 되는데 야간 파천이 무엇이냐 하면 야간 파천이란 이렇게 우리 고종이 러시아에 그 대사관으로 옮긴 사건인데 이 야간 파천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지배자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모든 개혁들이 중지가 되고 김홍직 내각이 이제 내각이 분해됩니다. 건강하게. 김홍직 내각이 분해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보개혁과 의무개혁의 한계와 의의에 대해서 말을 드리자면 가보개혁의 한계는 일단은 너무 급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잘 시행되지 못했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네. 가보개혁과 의무개혁의 의의로
인민운동의 그런 요구들을 어느 정도 반영했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토대가 됐음이 의의이고 의미 개혁의 한계는 일본의 과도한 간섭과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단발령 시행 이런 그리고 야간 파천으로 인한 중단 등이 이제 한계로 꼽힙니다. 이상으로